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기조를 구체한 국가 방위 전략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대응을 해야 할지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함께 보시죠. 국가방위전략 NDS는 전쟁부로 이름을 바꾼 미 국방부가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NSS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입니다. 핵심은 서반구, 즉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아메리카 대륙 방어에 집중하고 중국 억제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NDS는 대신 유럽과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선 동맹국가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선 한국이 미국의 결정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도적 책임을 질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도 했습니다. NDS는 특히 최근 유럽과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린란드에 대해선 미국의 영향권을 의미하는 서반구로 규정했습니다. 본토 방어에 필요한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을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한 걸로 분석됩니다. It works much better when we have access to Greenland. It just covers more territory, covers it more accurately. 4년 전 NDS에선 북한을 중국, 러시아 다음에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엔 이란 다음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면서도 4년 전 명기했던 비핵화 목표는 빠졌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자, 함께 보셨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국가 방위 전략은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작성하게 됐는데 이 국가 방위 전략이 무엇이고 이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국의 국가안보 문서 체계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 전략, 국가 방위 전략, 그다음에 국가 군사 전략. 그래서 NSS, NDS, NMS 요 순서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래요. NSS가 백악관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국가 전체는 이렇게 안보를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자 그거를 국방부에서 지금은 전쟁부죠. 전쟁부 장관이 받아서 자 어떤 계획을 부 차원에서 군 포함해서 국가 전체에 국방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NDS. 네. 그게 이제 지금 이번 문서고요. 네. 자 이제 이 NDS가 나왔으니 NDS를 받아서 미국 합참 차원에서 군사 전략으로 만든 게 국가 군사 전략 NMS가 곧 나올 겁니다. NMS.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문서 체계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뭐 단순히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국방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가 갖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결국 국방 예산을 여기서 할당하고 이걸로. 자, 그다음에 전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우리하고 관련돼서는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 어떻게 둘지.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무기는 얼마나 생산을 하고 어떤 무기를 개발할지. 예산이 거기에 그렇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특히나 이제 이거는 미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NSS, NDS, NMS가 미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면은 거의 첫 해에 NSS, 첫 해나 두 번째 NSS가 나오고 NDS 나오고 NMS가 나오는데 그 순서에 따라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트럼프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여러 카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면서 명분과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국가방위 전략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NDS에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 개를 놓고 보면요. 첫 번째가 미국 본토 방어, 그러니까 서반구 방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둘째가 중국 견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국의 위협이 될 거라고 걱정한 적이 없었죠. 네. 그냥 막 9.11 테러 한 번 있었지만은 네. 미국이 침공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때 들어와서는 야 이게 미국도 본토가 안전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에 마두로
체포를 하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 미주 지역을 위협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이쪽 지역을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 엄청나게 경고라고 끊어낸 거죠. 메시지를 예, 정확하게.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낸 예, 것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해외에 관해서는 야, 유럽이고 중동이고 원래 이제 관심 없고 원래는 이제 미국이 세계 대전 2번 하면서 유럽을 지켜내고, 예. 그 다음에 중동 계속 개입하면서 그 원 달러가 같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중동을 했는데, 자 이제 그거 제껴놓고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우선 신경 쓸 거는 중국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경이 자꾸 쓰인다는 거죠. 신경이 쓰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 미국을 얘들이 지금 우리의 이 판을 흔들고 있어. 자 이제 이거를 건드리겠다는 건데, 네네. 자 그럼 그린란드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네네. 미국 본토 방어 쪽에 해당합니다. 서반구 본토. 예, 서방 본토. 왜 네.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을 한다. 네. ICBM으로 공격한다. 네. 북극 넘어와요. 북극을 넘어오기 미사일이.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지구라는 게 곡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사일이 쭉 떠가지고 날라오면 이걸 지상으로 레이더를 하려면 예. 미 본토에서 레이더를 아무리 쏴봐야 안 걸려요. 그럼 최대한 앞으로 예. 북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알라스카도 있는데 알라스카도 한계가 있고, 알라스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란드에 딱 갖다 놓으면은 곧바로 그냥 러시아 쪽에서 미사일 뜨자마자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일단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거기서 중간 요격도 하고. 그래서 이 그린란드는요, 미국 안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놓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저는 약간 왜 생뚱맞게 그린란드를 저렇게 하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그린란드가 사실 2차 말씀 세계대전부터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냐면 그렇군요. 미국이 유럽을 이제 그 나치하고서도 지킬 때 유럽으로 가는 항공기들, 폭격기들, 수송기들의 중간 기착지가 그린란드였어요. 그래서 이게 북극 항로에서 네.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 사실 덴마크가 이제 이 통제를 못하고 나치 독일한테 이제 하면서 네. 미국한테 그때 살짝 줬었거든요, 사용권을.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미국이 야 여기는 정말 지켜야 되는 몫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임기 내 완성할 차세대 미사일 방공망 그 골든돔 구축을 위해 그린란드 전역을 좀 써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구상일까요? 관련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엔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이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땅은 계속 덴마크 자치령으로 두되 미국이 그린란드 전체를 제약 없이 영구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There is no time limit. It's forever. We can do military. We can do anything we want. 이를 두고 유럽 국가들과 협상 중이라며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골든돔이 제 기능을 하려면 북극권의 요충지인 그린란드에 원하는 만큼 기지와 장비를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Once fully constructed, the Golden Dome will be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other sides of the world and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space.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전면적 접근권 카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막 확장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접근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최고 수위의 압박을 통해 우위를 선점해 실익을 챙기려는 트럼프식 거래법은 이번 그린란드 문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미국 땅에서 이 골든돔을 구축하면 안 되나요? 아까도 뭐 그린란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북극의 바로 그쪽이 보면은 뭐 폭격기가 지나가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ICBM이 날아가든 그쪽을 거쳐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태평양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공격해 들어올 때는 북극으로 가는 게 조금 이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때 같은 때는 뭐 아니면 하와이나 아니면 이제 알라스카나 자 결국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게 상대방이 넘어오는 거를 감시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그린란드가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골든돔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보면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우리 잘 유명한 방공체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스라엘 방공체계. 그러니까 트럼프가 골드를 돈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걸 따와서 골든돔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요. 자 일단 탐지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것이 중간 요격도 돼요. 미사일의 중간 요격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ICBM이 미 본토로 날아올 때는 우주 공간을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럼 우주 공간까지 요격 미사일을 쏴 올려서 우주 공간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네. 그린란드가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 상승 요격 아직 이거는 이제 미사일 뜨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거는 아직 미국도 못했는데 네. 사실 그런 기술이 조금 이제 지금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로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NSS에서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내용이 빠져가지고 그 배경에 관심이 좀 뭔가 관심이 쏟아졌는데 이번에 발표된 전략서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뭔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한에 대한 억제 구조가 변경되고 있다. 사실 이제 미국 트럼프가 뭐 1기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자체가 야 우리가 왜 돈 많은 동맹국을 우리가 지켜주고 있냐. 동맹국들 재래식 억제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자, 이 얘기를 계속 해왔고 사실 2기 때 그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2기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안보 정책으로 내세웠고 네. 지난번 NSS에서도 이 얘기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됐기 때문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한국을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 보고 이제 모범적인 동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 한국을 그 동맹 안보의 모범 모델로 만들려는 그런 속셈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게 모범이냐? 네. 자, 과거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보조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최소한 이제 전시작전권에 있어서는요. 네. 자, 근데 이 전작권 전환을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도 자 이제 그냥 그 동맹국이 주도하고 우리는 지원만 하겠다. 그래서 제한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 1차 책임을 맡고 미국이 지원하는 구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한적 지원이란 말도 조금 좀 거슬리는데, 네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기존의 뭐 해구산이라든가 기타 무슨 뭐 전략자산, 정보자산, 미사일 방어 이런 거에 대한 협조는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 대응, 그 다음에 재래식 억제는 한국이 책임져라. 그리고 우리도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이거를 좀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가 그렇죠. 네. 이제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계철선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니까 북한군이 들어오면 미군이 중간에 서 있어서 피해를 입으면서 전쟁이 확전되는 구조인데 사실 미국이 뒤로 빠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동 때문에 개입이. 이제 예.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약간 전쟁 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한미 간의 동맹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억제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뭐 구체적인 전력에서 나오지만 어떠한 안보 구도를 만들어 놓냐에 따라 나오는데 이 구도가 과연 미국이 자동 대입되는 구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이 오판할까봐. 그래서 한미 간에는 서로 오판 안 하고 그래 우리 그냥 잘 지내라고 얘기하더라도 북한이 잘못 알고 네, 북한이 혹시라도, 오판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좀 알아야 될 텐데 그쪽에서도.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4년 전에 발표된 국가방위 전략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군사적 위협으로 좀 규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이란 다음으로 한 단계 내려갔어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규정 자체가 너무 뭉뚱그려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전통적으로 2010년대 이후에 위협으로 얘기하는 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4개 국가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위협 크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 두 나라와 중국,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위협 크기는 미국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NDS에서 네. 이번에 이제 국가방위 전략에서 미국이 얘기를 하는 게 우선순위를 재정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이 제일 큰 위협, 그러니까 체계적 도전자. 그 다음에 러시아도 세계적인 위협이긴 한데 미국이 관리 가능한 대상. 네. 그리고 나머지 이란과 북한은 지역적인 위협이다.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위협의 크기를 정확하게 좀 나눠놓은 것이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위상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뭐 절반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 그게 덜 중요해진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관해서는 이미 잡은 물고기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저희 예. 저희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 약간 불안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사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그렇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꾸 뭐 김정은 얘기하고 김정은과 얘기를
얘기를 했고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라고 예. 하고 근데 그게 친구여서 친구인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북한이 자기랑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자신들이 행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나 트럼프가 있을 때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 못한다는 걸 트럼프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얘기하자, 우리 얘기해. 얘기를 하자라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억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좀 혹시 또 뒤도 칠 수 있고 막 이런 불안감이 있어갖고 좀 맞습니다. 예. 네, 늘 그래서 늘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번에도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를 놓고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신 겁니까? 네, 이게요. 얘기하자, 얘기하자. 이게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미국이 얘기하자는 게 정말 얘기하자는 거냐? 물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사실 절반은 얘기해서 대화에 나오면 좋고 왜냐하면 저쪽이 묶이니까 북한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손해 볼 거 없고. 네네. 자, 솔직히 이런 입장이고 전략적인, 굉장히 전략적인 제안이고요. 예. 북한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나가서 얻을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북 대화 때는 얻을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김정은은 세계의 왕따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시진핑도 상대 안 해주고 푸틴도 상대 안 해주고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하자고 하니까 곧바로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가 만나기 직전에 시진핑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트럼프 만나고 난 다음에 푸틴하고도 만납니다. 국제사회에 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김정은이. 네. 트럼프하고 얘기한 걸 통해서. 예. 근데 이제는 사실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한 이득을 얻는 것. 그렇죠. 그럼 지금 미국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지금 국가의 모든 역량을 거기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네, 북한은.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27일이었죠. 북한이 우리 주요 시설을 사정권에 둔 그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뉴스 함께 보시죠. 미사일 2기가 평행선을 그리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이 성능을 개량해 시험 사격했다고 주장한 대구경 방사포입니다. 이례적으로 비행거리를 소수점까지 공개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 표적을 강타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오산의 미군 기지는 물론 우리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딸 주해와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 체계의 모든 지표에서 공격력을 극대화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외부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비행 체계를 갖췄다고 했는데 항법 기능을 향상해 GPS 등 전파 교란 상태에서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발사 차량 형태는 지난해 말 군수공장 현지 지도에서 처음 공개됐던 개량형 방사포와 비슷합니다. 핵 탑재 가능 무기가 고도화되는 걸 과시한 건데 김 위원장은 다음 달 열릴 거로 보이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다음 단계의 핵 억제력 강화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략 및 전술 핵무기들의 실전 배치 역량을 과시하면서 과거와 달리 AI 기반 기술을 핵 운용 체계 전반에 이식한 지능형 핵 전력을 구축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 안보 책사 콜비 국방차관 방한 시점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회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과시할 의도로 보여줬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대구경 방사포 어떤 성능의 무기입니까? 이게 뭐 600mm 방사포, 그러니까 방사포가 뭐냐면요, 우리 다연장 로켓이에요. 다연장 로켓인데, 야, 뭐 다연장 로켓이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다연장 로켓인데 이 직경이 60cm란 말입니다. 600mm. 네. 60cm면 이따만 거거든요. 네. 사실은 미사일과 거의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거리도 지금 300km가 넘어 358.5km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수점까지. 예.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시험 발사한 걸 수년간, 그러니까 2019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발사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400km까지 거의 날아가요.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자, 과거에 북한이 한국을 노리던 대표적인 미사일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스커드죠. 그렇죠? 네. 스커드 미사일이 한 330km 정도 됐어요. 최대 사거리가. 네. 그러니까 스커드 넘는 사거리에 그걸 여러 발을 동시에 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저가의 무기인데 과거 스커드급의 무기를 쏠 수 있다. 근데 심지어는 저기에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서 레이저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를 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기 보면 왜 바닷가에 섬에 이제 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알섬이라고 유명한 섬이에요. 북한이 미사일 시험할 때마다 저기다 때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섬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는데 네. 북한이 하도 거기다 시험 발사를 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좀 약간 소스라칠만한 게 되게 어떤 떨어지는 지점이 굉장히 거의 같은 지점에 거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만큼 북한도 이제 정밀 타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이유고요. 네. 게다가 600mm 방사포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네. 자, 북한이 주장하기를 화산 31이라고 하는 전술핵탄두 2023년 3월 28일에 처음에 공개를 했는데 모컵을 네. 공개했습니다. 그 전술핵탄두를 이 600mm 방사포에 장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허. 핵무기란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예. 결국 뭐냐면 자 600mm 방사포는 상대적으로 싸니까 양산을 많이 해요. 예. 많이 한 다음에 배치를 하는데 이게 장착된 탄두가 핵탄두인지 보통 일반 탄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야 이게 핵무기인지 재래식 무기인지 모르게 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이중 목적 무기라고 하는데 네. 북한의 사실은 전략은 그래서 제가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는 전략은요 AI가 아니라 네. 바로 이 이중 목적 무기들을 북한 전체 쫙 깔아놓고 자 우리는 언제든 이 핵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핵 위협을 일상화하려는 것이 북한의 다음 목적이다. 그래서 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미국은 근데 지역적 위협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야, 지금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네, 이렇게 미국의 그 새 국방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 국방부 차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뭔가 그 동맹 현대화를 위한 현안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 함께 보시죠. 미국의 새 국방전략 발표 직후 한국을 찾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 외교 안보 수장들부터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해왔다며 유능한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consistently argued that alliances are strongest when they are based on shared responsibility rather than permanent dependency. 그러면서 한국을 모범적 동맹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GDP 대비 3.5% 국방비 증액,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이 동맹의 분담 강화를 강조한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Now, this is intimately and fully understood and reflected in action here in this great country of South Korea. And that is why my first international trip as Undersecretary of War for Policy is to the Republic of Korea.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한미가 공감한 만큼 전자권 전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콜비 차관은 캠프 험프리스도 찾아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전자권 전환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네, 콜비 국방부 차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했는데요. 우리를 모범적 동맹이라 또 추켜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한 겁니까? 사실은 모범적 동맹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그냥 수치로 쫙 놓고 봤을 네. 때 그래도 GDP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네. 군사력 굉장히 키워놓고 네. 그다음에 나름 군사력의 의지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지금 현 정부는 또 전자권 받겠다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그래서 네. 미국 원하는 거는 재래식 억제 책임을 동맹국에게 넘기는 건데 한국은 자꾸 받겠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모범 동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소위 모델 알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나라가, 모습들 자주국방에다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겁니다. 야 여기들은 친하면은 우리한테 도움 되겠다. 그렇지. 우리가 그냥 주는 거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예. 동맹이 유럽, 나토 국가들이 동맹이라고 그래놓고 여태까지 다 그냥 받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막 억지로 막 끌고 막 멱살 끌고 가가지고 와서 겨우 국가를 지키게 하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게 나토인데, 야 한국은 보니까 야 그래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막 미군 줄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해도 지들 할 거 하네. 그 심지어는 무기도 잘 만들어 가지고 또 막 수출도 하고. 수출도 뭐 하고. 네. 야 그럼 여기는 동맹으로 삼아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자꾸 한국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 맞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하고도 대응해라 뭐 해라 자꾸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 좀 달리 보면은 그냥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미국 조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했을까 보면은 한국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새 질서를 구도를 지금 국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데 네네. 기존 질서와 다르게 한국 너희가 이 동북아 지역에서 들어와서 좀 역할을 해라. 즉 열강의 말석 정도는 한국에게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뭐 미국이 이제 주요한 의사결정하거나 하면은 뭐 서방 국가들 소위 얘기하는 유럽 국가들하고 뭐 특히 뭐 영국하고는 정말 찐친이고 뭐 이제 기타 주로 뭐 독일 이런 국가들한테 막 많이 질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할 수도 있는 거다. 와,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지정학적 위기의 위치가 좀 이렇게 늘 그런 거에 불안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있다라고도 봐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늘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그러니까요. 것들이 어쨌거나 돈이 들고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의 요구 중에서 합당한 것들은 받고 예를 들어서 중국 견제 같은 거 중국하고 우리가 전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죠. 최소한 이쪽 지역 안에서 중국이 너희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이란 나라도 있고 너희가 우리 존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대한민국 역할이나 그렇죠. 위상이 맞습니다. 커진 거죠. 이게 우리가 균형자라고 그러면 자꾸 이제 이전에 잘못 생각하는 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미국하고도 균형자로? 친하게 지내면 균형자라고 생각하는데 균형자 그런 게 균형자가 이게 아니라 진정한 힘을 갖고 있는. 실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조절해야지 그게 진짜 균형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순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이번에 핵잠수함 건조 추진과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또 함께 논의될 예정인데 미국의 그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확실히 한국의 방위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트럼프 정부의 그림은 자 동맹국이 상당히 미국의 세계 안보나 이런 특히 지역 안보를 주도하는 재래식 안보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는데 솔직히 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중국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중국에 가장 접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북한과 대한민국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뭐 나라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대만 있고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군사적 역량과 의지가 있는 나라가 보면은 솔직히 일본은 말만 많고 돈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말만 많고 실제 자위대가 사실 군대도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물론 이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공세적인 성격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솔직히 파이팅 스피릿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미국이 의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을 미국도 일부 본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의존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결국 한국을 소위 그 모델 엘라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 모델 엘라이에서 엘라이한 것도 있지만은 자 동맹의 모범은 이제 앞으로 한국으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야, 우리 모범이라며. 그럼 우리한테 뭔가 좀 베네핏을 줘.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역으로 이제 해줄 건 해주면서 받을 건 받아야 되는 좀 그런 접근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잠인데 근데 이제 원잠이 과연 충분한 건지 좀 원잠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만큼 해주는데 원잠으로 해서 끝난다? 이거 상당히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콜기 장관은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고 하는데 그 관련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 전작권 전환 내용하고 거의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조정이고 뭐고 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한국 정부가 현재대로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고 그다음에 실제 군사 능력을 그 시기에 맞게 키워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가져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뭐 잘하고 있다. 이거 이대로 진행해 달라. 네. 아마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뭔가 그 미국이 굉장히 그 의식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다 옆에 저희 대한민국 같이 있으니까 예. 굉장히 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한미국이 그럼 미군이 대북 방어에서 뭔가 중국 견제로 뭐 기능을 좀 바꾸나요? 왜냐면은 뭐 북한 정도는 지역적인 위기니까 뭐 그 가장 큰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국가 안보 전략, 국가 방위 전략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 제일 도련선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미국이 제일 도련선이라는 말을 공식 문서에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제일 도련선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뭐 대만 이제 일본하고 쭉 보이네요. 네. 이렇게 쫙 이어서 필리핀 쪽으로 쫙 이어서 여기가 제일 도련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저 제일 도련선 지역까지는 일단 지금 2020년대까지는 자기네 영해처럼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와이까지 펼쳐지는 제일 도련선으로 앞으로 더 뻗어 나가겠다. 예. 그래서 미국과 태평양을 놓고 서로 나누겠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트럼프 행정부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일 도련선이라는 개념은 미국이 받아들였어도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한 것은 전략 문건에서 인정한 것은 사실은 이번이 좀 처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 방위 전략 수준에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겠고요. 네. 그만큼 뭐냐 하면 중국이 힘이 더 세지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미국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안에서 뭔가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지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면은 우리 그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런슨 사령관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놓은 지도를 갖다 놓으면서 자, 이 소위 이스턴 맵. 그래서 자, 소위 이제 대한민국을 거꾸로 놓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바다로 뻗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이미 중국의 제일 도련선에 들어와 있는 부대다.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주한미군 역할이 결국은 대북 방어에 있어서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것이 대중 견제로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천천히 변화해 나갈 거고 그리고 되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 주한미군을 늘려서 이거 중국 견제한다면 여기만큼 좋은 데가 어딨냐? 네. 더 갖다 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견제를 더 강화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접근도 가능하겠죠. 이제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과 충돌과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결국은 정부의 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 제 소원은 통일인데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의 입장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콜비 장관이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일본은 그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겠다고 해서 중국과 좀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껏 미국은 여기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일본과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이런 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참 미국 입장이 좀 이중적이긴 한 게 사실 네. 이번에 NDS를 봐도 나오는 게 예. 우리는 뭐 중국과 뭐 이렇게 갈등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가 싸우려는 게 아니라 다만 이 안에서 야 서로 너도 힘이 쓸 수 있고 우리도 힘이 셀 수 있지. 그런데 하여튼 선은 넘지 마라. 이거다라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고 도려내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속은 그렇죠. 실제로는 그래서 일본과 대만 관련된 사안에서 미국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그래서 뭐 미사일 방어, 그다음에 기지 운용, 뭐 연합 대응 체계 이런 거 사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일부 분들이 보면은 야 무슨 뭐 일본 뭐 그 사나이 다카이치 사나이 괜히 뭐 혼자 떠들다가 미국한테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뭐 일본이 고립됐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인 잽을 날리는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일본은 계속 잽 때리고. 자 이런 그런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뭐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자 미국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새 국방 전략에 19세기 이후 가장 강력한 국가적 경쟁자로 중국을 규정했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 그 군사 전략 방향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그래서 deterrence by denial, 거부에 의한 억제, 뭐 이걸 방어에 의한 억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우리 중국하고 전쟁할 생각 없어. 트럼프 원래 전쟁 싫어합니다. 왜냐?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중국과 전쟁은 피하는데 네. 하지만 전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억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면 충돌보다는 봉쇄형 억제 전략을 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봉쇄적 억제 전략을 소위 그 완전히 완성하는 그림 중에 중요한 피스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팽창 억제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국이 가장 전력을 집중한 것이 제1도련선이잖아요.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이 앞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미국이 방위산업 기반 재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세계 10위 수준에 드는 그 무기 수출국이라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맞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좋은 모델로 삼겠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제 미국이 무기가 좋다는 게 다 알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다 사겠다고 그러는데 네. 솔직히 이제 미국 다 팔 때 다 팔고 이미 이제 백오더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백오더요, 네. 폴란드에 팔 수 있었던 게 사실 우리가 잘나서가 우리가 열심히 판촉해서가 아니라 하도 살 데가 없으니까 폴란드가 우리나라를 찾아온 겁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나고 나면은 전반적인 수요가 살짝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또 유럽 나름대로 자국 방산 키우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자 그럼 이런 과정 하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먹거리라든가 미래 방향 이런 거는 여전히 국방에 돈 많이 쓰고 있는 미국하고 협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미국 지금 선박 건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자 이런 거에 손 잡으면서 네네. 미국의 커다란 그 소위 말해서 이 방산 공급망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서 한미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미가 보완되는 관계가 되면 뭔가 그 안에 침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가면 우리 예. 굉장히 좋은 방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가 방산 수출 뭐 세계 뭐 4위 뭐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방산 공급망 안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 그거를 정의하는 게 앞으로 우리 방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미국의 국방 전략이 한미 동맹의 70년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책임이 강해진 만큼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기존의 한미 동맹이요, 그 비대칭적인 동맹인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이제 상호 한국한테 보완할 수, 네. 보완하고 심지어 한국한테 야 중국에 우리를 지켜줘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이 달라졌네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보호 동맹이라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보호 동맹이라면 지금은 책임을 지는 책임 동맹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요, 한국 당연히 영향력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은 부담도 커진다는 소리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정부는 전력, 외교, 동맹 관리 이 부분에서 사실 전부 다 힘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책임 동맹으로 가야 되려면. 자, 그러면 우리 정부가 외교적, 군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북한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자 일단 이 국제 질서의 커다란 국제 질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는 이 안보의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지금 한국에게 열강의 말석에 들어올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일 거냐? 자 받아들인 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뭘 투자하고 뭐를 또 받아내야 될 거냐? 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선순위들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는 게 지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다라고 굉장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잠깐 좀 우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남북 관계는 전쟁 안 하면 다행인 불신이 굉장히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북핵 문제에 있어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억제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죠. 억제가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대화라는 것이요. 억제 없는 대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억제력이 있어야 상대방도 대화를 해요. 근데 반면에 억제를 하는데 대화가 없다. 네. 이것도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네.
결국은 대화와 억제 이 축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이 두 축을 다 끌고 가는 게 실용일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미국과 동맹 강화를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안보 역량 높이는 거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네.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다만 그중에 어떤 것이 너무나 최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과 대화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대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여기에 너무 힘을 주는 거는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은 접근이 네. 될 수가 있거든요. 두 축은 다 실용적으로 유지해 나가되 네. 실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동맹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실익일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대구경 방사포가 날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예. 걸 좀 더 생각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와 위기를 극복한 돌파구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4월에 북미 접촉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정치적 접촉이 가능하겠지만은 이 소위 이게 대화의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성과를 내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중심 체계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부가요. 북한은 지금 두국 관계론 얘기하면서 뭐 남북이 다른 나라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우리는 통일을 원해. 그리고 통일 싸우는 메시지를. 통일이 아니라 네. 이 통일 담론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잘 끌고 가면서 국제사회에 이걸 퍼뜨려야 된다. 네네. 되려 우리한테는 이런 통일 담론을 가지고 국론을 만들 굉장히 국론과 국제 여론을 만들 중요한 계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 약간 일본 뒤에서 중국을 대하는 것처럼 약간 살살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뭔가 맞습니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